그날 나는 끝까지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올려져 있었고 젓가락으로 흩어진 김치 몇 조각이 그릇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다. 온 집안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냄비 속 국은 아직도 김을 피우고 있었지만 나는 벌써 세 번째 숟가락을 집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한 숟가락이면 되잖아. 그냥 먹는 척이라도 하지. 딸애가 올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수없이 중얼거리다가 결국 다시 손을 무릎 위로 내려놓았다.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누군가 떠나고 남겨진 자리에 오직 자신만이 있을 때 느끼는 서늘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 감정을 그날 밤 처음 알았다. 편지가 도착한 건 바람이 심하게 불던 지난주 오후였다. 등기봉투도 속지를 한 번 접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누런 봉투 한 장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식탁에 아직도 밥은 차려져 있나요? 딸이었다. 15. 집을 나가던 날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딸. 그게 왜 그렇게 아팠을까? 그날 왜 그 말을 못했을까? 밥 먹었어? 그 한마디 그때 왜 못했을까?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읽고 또 읽다가 결국 손에 땀이 배어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아이가 보낸 글씨는 내가 기억하던 그 또박또박한 손글씨가 아니었다. 어린아이가 글을 처음 배우듯 삐뚤빼뚤 울컥거리는 획들이 종이 위에 어색하게 흩어져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가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에는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딸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엄마는 오빠 침대 옆에서 잠들었다. 나는 미역국을 데워 먹었다. 아무 맛도 안 났다. 엄마는 오빠만 사랑하나 보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소리 안 내고 있어서 안 보이나요? 나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식은 미역국을 앞에 두고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끝까지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딸도 아팠던 거였구나. 나는 너무 늦게 그걸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듯 종이 한 장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날 당신은 숟가락을 왜 놓았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안에 밥보다 더 차가운 말들이 그릇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딸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다. 희미한 그림자처럼 머릿속을 떠돌 뿐. 눈썹의 곡선도 입꼬리의 방향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다이어리에는 그 아이의 15해가 담겨 있었다. 오늘도 나는 안 보였다. 엄마는 매일 오빠를 닦아줬다. 나는 내 발톱을 스스로 깎았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딸은 소리내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림자 안에서도 소리 없이 견뎠는지를 알았다. 오빠의 병간호에 매달렸던 내 시간들, 깨어나지 못하는 아이를 살리겠다고 집안의 모든 빛을 한 곳에만 비추고 있었다. 그 사이 딸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목소리도 손도 내지르지 않고. 엄마는 내가 아픈 줄 몰랐겠지. 건강하다고 그게 다는 아닌데.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대 시트, 오랫동안 닫히지 않았던 문, 달력 속 빈칸들까지. 그리고 한 줄의 답장을 썼다. 식탁은 아직 그대로야. 다만 이제 미역국은 따뜻하게 데워둘게. 내가 숟가락을 들지 못한 건 미역국이 식어서가 아니었다. 딸에게 차려준 밥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떠나기 전 나는 단 한 번도 밥 먹었어? 라고 묻지 않았다. 중요했어. 그 한마디가. 나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다. 이번엔 국을 데워두었다. 그리고 그 앞자리에 놓인 의자 하나. 여전히 비어있는 그 자리에 작은 쪽지를 올려두었다. 딸아, 내 자리는 지금도 여기 있다. 그날 밤 나는 끝까지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국을 데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식탁 위에 두 그릇을 놓았다. 딸의 자리엔 밥과 미역국, 그리고 미안하다는 글씨를 적은 작은 종이. 그 종이가 작은 숨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도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방문은 늘 반쯤 열려 있었다. 닫기엔 미안했고 열기엔 조심스러웠던 거리. 나는 그 방문 틈으로 딸의 뒷모습을 보았다. 책상 앞에 앉은 작은 어깨, 오른손에 연필을 쥔 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는 고요한 공간. 식탁엔 3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남편 것, 내 것, 그리고 오랫동안 비어있는 아들 혜준이의 것. 딸의 자리는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그릇을 놓지 않았다. 딸은 식탁이 아닌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것도 밥이 아닌 전자레인지에 데운 남은 반찬 몇 조각. 그때 나는 그게 편해서 그랬다고 생각했다. 공부할 시간이 아깝다고, 그래서 혼자 먹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말이 안 됐다. 딸은 15이었고 아직도 누군가와 마주 앉고 싶어 하던 나이였다. 그날 나는 그 아이의 밥그릇을 치워버렸다. 그게 상처일 줄 몰랐다. 그날 저녁 나는 혜준이의 이불을 갈았다. 욕창이 심해졌고 한밤에도 체위 변경을 해야 했기에 내 하루는 그의 몸에 맞춰져 있었다. 딸은 말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그게 더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무심하게 물었다. 혜미야, 밥은 먹었어? 질문이 늦었다. 이미 식탁은 비워졌고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조차 나는 오래 기억하지 못했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묻지 말아주세요. 그날 밤 나는 혜준이의 발톱을 깎았다. 가늘고 연한 살, 그리고 말라붙은 각질.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가 깨어날 거라 믿었다.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었다. 딸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그 아이가 내게 말을 걸고 싶어 했다는 걸. 딸은 그날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엄마, 나 내일 가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딸은 정말 떠났다. 책상 위엔 작은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밥은 먹었어요. 엄마는 오빠 곁에 있어요. 나는 내 자리 찾으러 가요. 나는 늘 비켜나 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도 제대로 달려가지 못했다. 혜준이의 산소포화도 알람이 울렸고 딸은 조용히 현관을 닫았다. 그때의 문소리, 지금도 귓가에 남아있다. 딸이 떠난 날 나는 마루에 쭈그려 앉아 혜준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들은 변함없이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은 늘 그렇듯 평온했다. 나는 그 평온함을 내가 지켜야 할 전부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부는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었다. 며칠 후 딸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혜미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믿지 않았다. 잠시 마음을 정리하려고 잠깐 떠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입학식도 생일도 졸업식도 그 어디에도 그 아이의 이름은 없었다. 나는 그냥 조금 쉬고 싶었어요. 늘 조용히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시끄러웠어요. 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나 서랍을 정리하다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혜준이 옆에서 잠든 밤 딸은 라면을 끓였다. 냄비 받침이 없어서 겉봉지를 찢어 깔았다는 말도 있었다. 엄마가 오늘은 물었어요. 밥 먹었냐고. 나는 대답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리고 읽었다. 이름 없이 적힌 나를 향한 외침들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날 원망한다고 적지 않았다. 단지 혼자였다고 말했다. 외롭다고,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만 말했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혜준이를 안고 있던 내 품에서 딸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말을 걸어도 듣지 못했고 웃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아이는 조용히 나를 떠났다. 엄마는 오빠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나는 엄마 눈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그제야 읽었다. 그리고 늦게 울었다.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식탁 위에 그 아이의 밥그릇을 다시 올렸다. 그날 밤 나는 끝까지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밥을 지었다. 엄마야.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엄마가 보지 못했던 거야. 편지는 오래된 주소지로부터 도착했다. 주소 위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없었다. 그저 낯익은 필체 하나. 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봉투는 얇았고 속지는 한 장뿐이었다. 밥은 먹고 계신가요? 그 한 문장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나는 오랫동안 그 종이를 쥔 채로 서 있었다. 손바닥에 스며드는 종이의 촉감이 마치 옛 기억처럼 낯설고 익숙했다. 그 문장, 너무 평범했는데 왜 그리 아팠을까? 한 끼가 아니라 한 생을 묻는 것 같아서 나는 그 편지를 다시 한번 봉투에 넣고 서랍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혹시 그 아이일까? 혹시 딸일까? 주소지를 보았다. 경기도 광주의 낯선 동네. 나는 가본 적도 없는 주소였다. 딸이 그곳에 있는 걸까? 지금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 주소를 받아들기까지 12회가 걸렸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딸의 친구들, 담임 선생님, 어렴풋이 적어둔 전화번호들, 다 지워진 이름들 사이로 겨우 하나 연락이 닿는 번호를 찾았다. 혹시 그 아이 소식 들으신 적 있나요? 딸, 혜미 말입니다. 혜미 어디 사는지 혹시. 목소리는 떨렸고 내 말은 끝까지 닿지 못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오랫동안 불러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때 문득 내게 너무나 생소하게 다가왔다. 이름이 낯설었다. 자식의 이름이. 엄마인 내가 가장 오래 묻어둔 말이었다. 연락처는 무의미했다. 번호는 바뀌었고 기억은 희미해졌다. 나는 다시 편지를 바라보았다. 밥은 먹고 계신가요? 그 문장은 언뜻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접혀 있었다. 밥은 혼자 먹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라도 둘이 먹을 수 있을까요? 나는 편지의 주소지를 그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다. 강원도도 아니고 경기도 광주라는 전혀 연고 없는 지역. 하지만 그곳이 어딘지보다 누가 그곳에 있을까? 그게 더 중요했다. 우산을 접으며 주소에 적힌 곳에 도착했을 때 작은 빌라촌이 나타났다. 낡고 오래된 벽돌 건물, 문패가 떨어진 우편함, 그리고 누군가가 직접 써붙인 이름표. 권, 배, 미. 내 딸의 이름이었다. 손글씨였다.
어딘가 익숙한 삐뚤어진 획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문 앞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거기에 붙은 종이 쪽지 하나. 아침엔 물을 조금만 주세요. 잊지 마세요. 딸의 글씨였다. 나는 손등으로 입을 막은 채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딸이 정말 여기 살았구나. 이름을 붙여두었다. 잊히지 않으려고. 그날 밤 나는 그 건물 앞 평상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 딸은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편지는 거기 있었다. 그 문 앞 내가 앉은 곳에 또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오늘도 국은 식었겠죠? 나는 편지를 열자마자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제는 이 편지가 그 아이가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작은 약국에 들렀다. 혹시 여기 사는 혜미 씨 아세요? 약사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며칠 전에도 감기약 사가셨어요. 말은 없지만 손이 참 조심스러웠어요. 딸이 살아있었다. 그 아이가 말없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국을 끓였다. 그리고 식탁 앞에 2개의 그릇을 놓았다. 편지를 읽고 딸의 글씨를 떠올리며 천천히 국을 떠올렸다. 그 국은 식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잦았다. 봄이 오기 전 겨울이 마지막 자리를 정리하는 그런 날씨였다.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보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의 뒷모습을. 광주의 작은 문구점 앞. 주황색 카디건에 옅은 회색 머플러를 두른 여자.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뒷모습. 나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 아이는 바로 딸이었다. 혜미였다. 딱 한 걸음 앞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왜 말을 걸지 못했을까? 나는 마른 입술을 몇 번이고 죽였다. 그러나 딸은 문구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아이가 나오는 걸 다시 마주칠 용기를 겨우 끌어모으는 중이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그 아이가 나왔다. 손엔 작은 봉투 하나, 눈엔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주변을 스치듯 훑는 시선. 그 순간 그 아이의 눈이 내게 닿았다. 정확히 2초. 눈동자가 멈췄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돌아섰다. 엄마였다. 맞는데 모른 척해야 했다. 말하지 말자. 아직은 안 된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혜미야. 그 한마디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숨결은 떨렸고 눈물은 맺히지 않았다. 그 아이는 작은 골목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나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에 국이 식어 있었다. 딸을 보고 돌아온 날에도 나는 국을 끓였고 그 국은 끝내 손 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기다릴게. 지금은 너의 시간이니까. 나는 거기서 멈춰 있을게. 집에 돌아와. 나는 가만히 식탁 앞에 앉았다. 딸이 떠난 날 이후 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나는 의자를 하나 더 꺼냈다. 늘 같은 자리에 그 아이가 앉던 곳. 그날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식탁에 놓인 2그릇의 온도가 희미하게 같아졌다. 하나는 데운 국이었고 하나는 기억이었다. 나는 조용히 혜미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딸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던 짧은 2초.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엄마인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하지 마요.
엄마는 아직 준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 둘 다 그런가 봐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식탁을 정리했다. 두 그릇. 하나는 따뜻하게, 하나는 비워두고. 식탁 위엔 국과 밥, 그리고 편지지 하나가 놓였다. 혜미야, 국이 식기 전에 돌아오면 좋겠다. 나는 기다렸다. 편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가까이에 있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말하지 않아도,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우리 둘 사이에 조용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엄마야, 아직은 말을 꺼내지 않을게. 그래도 이 밥은 차려둘게.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두 그릇을 놓았다. 그리고 식탁 앞에서 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건 충분히 딸에게 닿을 거라 믿었다. 또 편지가 왔다. 이번엔 글자가 더 짧아졌다. 그날 왜 숟가락을 놓으셨어요? 편지는 단 3문장이 전부였다. 밥은 왜 혼자 드셨어요? 혜준이는 괜찮았나요?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름도 주소도 없는 그 편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아이였다. 내 딸이었다. 지금도 이 도시 어딘가에 있는 말없이 지켜보는 아이였다. 엄마, 이제 물어도 될까요? 왜 그땐 밥상에 제자리를 치우셨나요? 나는 그날 식탁 앞에 앉아 자세히 그때를 떠올렸다. 혜준이가 숨을 고르던 밤, 나는 국을 데우며 딸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 아이는 조용히 그 옆에 있었다. 말도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익숙해졌다고 착각했다. 딸과 찍은 사진은 10장이 채 되지 않았다. 그중 가장 또렷한 건 어린 시절 딸이 숟가락을 들고 나를 바라보던 장면이었다. 그 눈빛이 편지의 문장과 겹쳤다. 왜 숟가락을 놓았어요? 그건 답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왜 내 마음을 멈췄냐는 물음이었다. 그날 숟가락을 들었다면 그 한 숟갈이 나였을 텐데. 나는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다. 그 아이가 묻던 3문장에 답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무엇을 먼저 써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딸은 질문했다. 밥, 숟가락 해주니. 그리고 아무 말 없는 나. 나는 그 물음에 답하는 대신 먼저 사과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혜미야, 그날 나는 너를 보지 못했다. 아니, 봤는데도 보지 않았다. 혜준이가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던 날, 너는 숨죽여 내 옆에 있었다. 나는 너를 놓쳤다. 숟가락을 놓은 게 아니라 너를 놓은 거다. 그걸 이제야 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그때 한 숟갈 너에게 건넸다면 편지 접는 소리, 봉투 닫히는 소리.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우표는 붙이지 않았다. 보낼 주소가 없었다. 그저 그 아이가 다시 찾아올 우체통 안에 그 편지를 넣어두었다. 혹시 그 아이가 또 와서 읽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날 저녁 나는 딸이 사라졌던 그 길을 다시 걸었다. 문구점 앞을 지나고 우체통이 있는 모퉁이를 돌고 작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야 나는 대답할 준비가 됐다. 늦었지만 너는 듣고 있을 거라 믿는다. 어쩌면 그 아이는 그 근처에 있었다. 말없이 지나가며 나를 스쳐가는 작은 바람 속에, 골목의 불빛 속에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들처럼. 그날 아침 식탁 위엔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1개의 숟가락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숟가락은 내가 놓은 것이 아니었다. 전날 밤 나는 습관처럼 국을 끓였다. 해미의 그릇을 놓고 편지지 한 장을 곁에 뒀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나는 매번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다. 누가 숟가락을 놓고 간 걸까? 설마 해미일까? 창문 흔들리는 소리, 유리컵에 물 따르는 소리. 나는 식탁 앞에 가만히 앉았다. 숟가락의 방향, 그릇의 위치, 그리고 국의 온도. 모든 것이 내가 정돈한 방식과 달랐다. 국은 덜 식어 있었다. 누군가 잠깐이라도 그 앞에 앉았던 흔적. 나는 그 숟가락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입에 대지는 못했다. 그저 손끝에 남은 미열을 느꼈다. 그건 기억 속 온기와도 같았다. 아주 오래전 딸이 아기였을 때 손잡아주던 감촉.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가 왔다 간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밥은 따뜻했니? 스탠드 조명 켜지는 소리, 식탁 나무 닿는 소리. 나는 그날 숟가락 하나를 그대로 두었다. 치우지 않았다. 닦지도 않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었다. 그 숟가락이 누군가에게 내가 기다린다는 신호가 되길 바랐다. 며칠이 지났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언젠가 또 누군가 숟가락을 놓고 갈 거라는 믿음이 나를 하루하루 식탁으로 불러들였다. 혜준이의 사진 옆엔 작은 종이꽃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가 놓았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꽃을 만지지 않았다. 이 꽃 내가 놓고 간 거 맞지? 엄마는 알 수 있어. 그런 건 나는 다시 편지를 꺼냈다. 이번엔 조금 길게 썼다. 혜미야, 엄마는 매일 밥을 짓는다. 2그릇을 준비하고 2개의 수저를 놓는다. 그중 하나는 내가 다시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 자리엔 늘 숟가락 하나를 더 놓는다. 나는 그 편지를 예전처럼 우체통에 넣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 그 아이가 숟가락을 올려두었던 바로 그 자리에 편지를 올려두었다. 그 아이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말없이 다녀가더라도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머물러줘. 그날 밤 식탁 위의 국은 식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딸의 자리에 따뜻한 물을 내렸다. 그리고 편지를 또 썼다. 밥은 혼자 먹지 않을게. 이제는 숟가락을 놓지 않을게. 그날은 혜준이의 정기 검진일이었다. 매년 같은 시기, 같은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복도 끝 의자, 작은 아이를 안고 책을 읽어주던 여자. 나는 단번에 그 아이가 혜미임을 알아봤다. 그 아이는 변함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고, 하지만 그 손길엔 분명한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말을 잃었다. 너 그렇게 컸구나. 엄마가 몰랐던 시간들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혜미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아이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기댔다. 그 순간 나는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혜준이를 안고 밤새 토닥이던 딸의 손. 10살도 안 되었던 그 아이가 자신보다 아픈 동생을 내 대신 보듬던 시간. 그 아이는 그때부터 이미 누군가의 등을 조용히 안고 있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 그 아이의 옆을 지나치는 척하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혜미는 나를 보았다. 정확히 마주보지는 않았지만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가 읽던 책장을 넘겼다. 그 짧은 마주침은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 괜찮아요. 엄마, 거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말로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느꼈다. 이제야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날 놓은 숟가락,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나는 돌아서며 울지 않기로 했다. 눈물을 삼키는 건 내가 처음 엄마가 되던 순간부터 배운 일이었다. 딸도 그걸 배운 걸까? 그 아이는 눈물 없이 아이를 안고 있었고 나는 울지 않고 딸을 지켜보았다. 병원을 나와 나는 혜준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늘을 향해 오래된 그 이름을. 혜준아, 너희 누나는 잘 자라고 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다. 혜미도 잘 자랐어. 엄마보다 훨씬 따뜻하게. 고마워, 혜미야.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있어줘서, 말없이 자라줘서. 그날 편지는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내가 쓴 글씨가 아니었다. 봉투 앞면 또박또박 새긴 글씨로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엄마에게. 이 세 글자가 그날 아침 나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편지는 고작 네 문장이었다. 그날 숟가락을 놓은 마음을 이해해요. 엄마도 그게 전부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만의 식탁이 필요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제 이름 불러주세요. 나는 식탁 위에 편지를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울지도 않았다. 입을 틀어막은 채 그저 두 손으로 편지지를 조심스레 감쌌다. 그리고 오랜만에 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물 끓는 소리, 마루에 발 닿는 소리. 나는 작은 그릇 하나를 더 꺼냈다. 늘 딸의 자리에 놓던 그 오래된 그릇. 이번엔 숟가락도 내가 놓지 않았다. 편지와 함께 온 작은 수저가 있었다. 그 수저는 새 것이었다. 긴 시간 속 딸이 준비한 작은 마음 같았다. 나는 그릇을 놓고 편지를 다시 펼쳤다. 다시 밥을 함께 먹고 싶어요. 혜준이 없이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엄마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정면을 보지 못하던 내게 딸이 먼저 시선을 건넨 것이었다. 우리 다시 식탁에 앉아요. 이번엔 숟가락 같이 들어요. 나는 딸이 남긴 수저 옆에 국을 따뜻하게 덜었다. 그리고 내 자리에 앉았다. 말없이, 그러나 마음은 소리치며 딸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딸의 그릇 위엔 흰 쌀밥이 조금 덜어져 있었다. 그건 언젠가 딸이 나를 위해 남긴 여백 같았다. 그날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정확히 11년 만에 혜준이의 자리를 마주한 채 내 아이와 같은 식탁을 바라보며 혜미야, 고맙다. 다시 이름 불러줘서, 다시 식탁 앞에 와줘서. 자갈길 밟는 발소리,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날 오후 집 앞 골목에서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보았다. 이번엔 뒷모습이 아니었다. 혜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회피로 채워진 내 시선을 이제는 마주할 차례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왼편엔 낮게 핀 민들레, 오른편엔 오래된 벤치.
그 풍경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속을 걷는 우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혜미는 작게 숨을 들이켰고 나는 그걸 들은 척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 길은 같이 걷고 싶었어요. 말 없어도 다 느껴졌으니까. 작은 자갈 구르는 소리, 천천히 멈추는 걸음. 우리는 동네 끝자락 낡은 시계탑 앞에 멈췄다. 그 시계는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다. 혜준이가 죽던 해 마을 전체가 슬픔으로 멎은 듯했다. 나는 그 시계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나는 시계탑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 시계는 혜준이가 떠난 날 멈췄단다. 혜미는 내 옆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손끝이 살짝 내 소매를 건드렸다. 처음이었다. 딸이 먼저 내게 닿은 것은 나는 그 작고 조심스러운 손길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손을 잡았다. 열이 있었다. 11년 전 혜준이를 잃고도 지켜내야 했던 손. 나는 이제야 그 손을 제대로 잡았다. 엄마, 저 여전히 무서워요. 그날 엄마가 울던 뒷모습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같이 걷고 싶었어요. 엄마랑. 그날 우리는 시계탑을 지나 그저 함께 걸었다. 길 끝까지 걷지 않아도, 손을 놓지 않아도 나는 충분했다. 혜미가 옆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 그게 나에게는 충분한 사과이자 용서였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은 시간 안에 있네요. 그 시계가 멈춘 대신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새벽이었다. 식탁 위엔 흰 국그릇 2개와 숟가락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건 내가 놓은 게 아니었다. 편지가 있었다. 흰 종이 위 조심스레 눌러 쓴 딸의 마지막 편지. 엄마, 이제 저 혼자 살아볼게요. 그동안 숟가락 하나로 식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혜준이 오빠한테도 엄마가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전해줄게요. 다음 생에 다 같이 밥 먹어요. 내 식구가. 저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 엄마는 너무 오래 울었어요. 나는 편지를 접지 않았다. 그대로 펼쳐둔 채 딸의 자리로 국을 덜었다. 그리고 숟가락을 2개 놓았다. 비어있는 자리였지만 나는 딸이 앉아있다고 믿었다. 혜준이도 그 옆에 함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웠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이번엔 딸이 남긴 자리에 그릇에 내가 먼저 국을 떴다. 혼잣말처럼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잘 가렴.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진 말고 언제든 돌아와도 돼. 그 자리 비워둘게. 혜미야, 너무 고맙다. 이 엄마, 이제 너 덕분에 괜찮아졌다. 나는 그릇을 다 비우고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번엔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편지지는 햇살 아래 더 선명해졌다. 잉크가 번지지 않았다는 건 혜미가 그동안 많이 울지 않았다는 뜻이리라. 나는 그 편지를 서랍 안에 넣지 않았다. 그대로 식탁 한쪽에 놓아두었다. 다음번 그 아이가 다시 올 때 내가 울지 않도록 그 편지가 나를 먼저 울려주길 바랐다. 그래서 나는 식탁 위 그 자리에 조용히 인사했다. 다음 생에 진짜 내 식구로 다시 만나자. 그땐 꼭 같은 시간 안에서 살자. 창문 너머로 해가 들었다. 아무도 앉지 않은 식탁에 햇살이 하나둘 내려앉았다. 그건 그날 아침에 어떤 대답이었다. 말은 없지만 전해지는 것들처럼.
아침이었다. 언젠가처럼 나는 식탁 앞에 앉았다. 단 하나의 그릇, 단 하나의 숟가락. 이번엔 오직 나만을 위한 상차림이었다. 혜준이도 혜미도 없이. 그러나 나는 전혀 쓸쓸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기 전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속엔 작은 아이의 손, 병원 복도의 웃음, 식탁 위의 편지.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기억은 여전히 아팠지만 더는 숨기지 않아도 괜찮았다. 잘 지내니, 혜준아? 혜미는 정말 강한 아이야. 엄마도 이제 조금은 괜찮아.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국을 한 숟갈 떴다. 혜준이가 아프던 시절, 혜미가 말없이 옆에 앉던 시절, 나는 늘 이 한 숟갈을 먹지 못했다. 그 숟가락엔 죄책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이 한 숟갈은 다른 마음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아무 말도 없는 바람이 내 어깨 위를 지나 식탁 위 국물의 김을 살짝 식혔다. 그 순간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침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번엔 무거워서가 아니라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그 숟가락은 무언가를 끝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를 위한 기다림이자 나를 위한 용서였다. 혜준아, 오늘은 정말 맛있었어. 혜미야, 이제 엄마,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수저를 정갈히 닦아 찬장에 넣었다. 혜미가 남긴 수저도 편지들도 이제는 그것들이 날 울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조용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엔 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치우지 않았다. 그건 남겨진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두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움이 남긴 자리는 그대로 두는 게 맞았다. 지금의 나는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고마웠어, 숟가락아. 오늘로 너도 자유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